한국 고딩의 손에 50조가 증발했다. 저건 또 무슨 얘기죠? 50조.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 그렇게 큰 돈을 네, 한꺼번에 증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가상화폐 빗땡 코인 논란. 정말 엄청났죠? 그렇죠. 광풍이 불던 그때 가상화폐 개발사 빗땡 코인 플래티넘이 12월 10일 새로운 코인이 탄생할 것을 알렸습니다. 코인러들이 막 몰려들면서 시세가 오를 때 갑자기 개발사 측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다며 출시를 연기. 그런데 그러게 누가 살했냐? 숏 개꿀띠. 몇 시간 뒤 코인러들을 조롱하는 글이 업로드된 겁니다. 원래는 영문으로 홈페이지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한글의 은어까지 등장한 것이죠. 이거 뭐죠? 이거 너무나 당황했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사건의 진상은 이랬습니다. 일당들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자신의 개발 코드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교묘하게 코드를 복사해 사이트를 만들었고 꾸준히 개발 소식을 올려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코인 가격은 자동 급상승. 이들의 목표는 바로 상승한 코인의 시세 차익을 꿀꺽하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노한 사람들은 조롱글의 IP 추적에 들어갔는데 이 배후가 강남에 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이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와, 진짜 믿을 수가 없었겠다. 네.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황당했겠죠. 사람들은 개발자 중에 한 명인 A군의 신상까지 털어서 그 학생의 SNS에 협박까지 해 A군이 되래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2018년 3월 일본 나고야시의 한 공원에서 빵 하는 굉음과 함께 누군가 설치한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폭탄이 터졌다고요? 폭탄. 테러예요? 자, 이 폭탄은 2015년 파리 연쇄 테러와 2016년 브뤼셀 테러에 사용된 것과 같은 것으로 살상력이 매우 높았어요. 일명 사탄의 어머니라 불리는 폭발물 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였습니다. 용기 난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와, 나 깜짝 놀랐어. 전쟁이네, 전쟁. 다행히도 이 일본 사건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이런 끔찍한 테러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2018년 8월 폭탄을 제조 설치한 범인을 체포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범인은 고작 19살, 대학교 1학년 학생. 아이고야. 아유. 이 폭탄을 만든 대학생 A군에게 범행 이유를 묻자 전 그냥 폭탄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험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답니다. 맞으면 얼마나 아플지 실험을 해보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화학 실험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던 A군. 이 학교에서 폭발물 제조에 쓰이는 아세톤과 염산 같은 재료를 슬쩍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독학으로 고성능 폭탄을 제조. 뿐만 아니라 A군의 집안에서 직접 제조한 마약도 발견이 됐고 마야? 이것도 한번 제조를 해본 거죠. 못된 것만 이렇게 만들어. 네. 더 있어요. 3D 프린터로 권총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살상 능력을 갖춘 권총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머머머. 보아하니 만들어낸 거 보니까 천재예요, 천재. 머리 재능은 좋아요. 있어요. 머리. 예.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정말 쓰는 재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폭탄을 실험하는 바람에 빨리 잡혀서 이제 다행인 거죠. 다음 특종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공장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대량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자, 이들이 제조한 마약은 소금 입욕제와 비슷하게 생긴 신종 마약, 베스솔트로요. 과다 투약하면 환각 증상은 물론 폭력적인 행동까지 나타나 좀비처럼 변한다고 해서 일명 좀비 마약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당 중 한 명이었던 장 씨의 정체가 밝혀지자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현직 대학교 화학과 교수였기 때문이죠. 교수가? 실사판 브레이킹 배드를 찍었네요. 실사판이죠. 네. 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은 교수예요. 낮에는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교수. 밤에는 마약 제조, 운반, 판매까지 도맡아 한 마약 제조상 장 씨의 이중 생활. 참. 그의 추악한 이중 생활은 20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호주 모 대학에 초빙된 장 씨.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간 클럽에서 청년들이 마약을 아무렇지 않게 투여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친 아주 나쁜 생각.
이거 돈 좀 되겠는데. 장사나 한번 해볼까? 2005년 중국에 돌아온 그는요. 본격적으로 한 공장을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고요. 화학 관련 회사인 척하면서 그 안에서는 실제로는 마약 연구와 제조를 시작합니다. 2014년에 생산한 좀비 마약만 최소 193kg. 오. 하지만 2015년 6월 백색 가루가 든 소포를 발견한 세관원들에 의해 그들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체포되는 와중에서도 아, 저 명문대 출신 화학 교수예요. 연구 목적으로 만든 거라니까요. 에? 라며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 한 남자 때문에 국내 네로라는 IT 기업들이 서로들 스카우트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는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죠? 이거 재능이 엄청난 엄청난 재능이 거예요.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기 위해 연락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 자,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우와.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데요? 또 어마어마한 재능을 네. 갖고 있나 보다. 자,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린 23살의 A씨. 자, 2015년도에 국내 유명 사립대를 포함한 20여 개 대학, 약 200명에 달하는 공대생들의 졸업 작품을 대신 수행해 준 겁니다. 우와, 200명! 그런데 다들 그의 실체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이유는 IT 전문가는커녕 관련 대학 학위도 일절 없었기 때문이죠. 아, 어마어마하네. 사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익혔고요. 자, 고등학생 땐 전국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수상. 와. 또한 정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스티브 잡스 육성 프로젝트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전도가 유망한 천재였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앞길이 창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재능일 텐데. 어떻게 된 거지? 그가 재능을 범죄에 이용하게 된 사연. 2011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만 아버지의 부도로 갑작스럽게 가장이 된 A씨. 돈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로 돈을 벌자. 자신의 재능을 팔기로 결정한 거죠. 자, 그 뒤 아이 울음 분석 프로그램, 스마트폰 시선 추적 프로그램 등을 졸업 작품을 사려는 공대생들에게 프로그램당 약 3, 40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된 겁니다. 야, 대단하다. 아니, 근데 뭐 사정이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자,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고졸 천재 프로그래머의 독이 된 재능으로 보도가 됐고요. 한 대학 교수는 장학금을 대줄 테니 함께 연구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악용한 천재 프로그래머. 그는 반성과 함께 훗날 벤처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지금은 부디 이 축복받은 재능을 옳은 곳에 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미국 최고의 기후변화 전문가로 불리던 존 밀. 그는 약 20년 동안 미 정부기관인 환경보호청에서 근무한 존경받는 공직자였습니다. 1963년에 미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청정대기법 개정안 작업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2005년엔 최우수 공직자 대통령상까지 수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더 우러러본 이유. CIA 요원은 뭐가 달라. CIA 요원은 천재만 뽑나 봐. 무슨 뭐 CIA라니 환경부 직원이라면서요? 미국 최고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존 빌의 진짜 정체는 사실 CIA 요원. 게다가 존 빌은 암묵적으로 자신이 공무원으로 위장한 상태인 걸 직원들이 눈 감아 주니 랭글리에 있는 CIA 본부 좀 다녀올게요.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한다고? 예. 다음 주에는 파키스탄에서 비밀 임무가 있습니다. 비밀인 거 아시죠? 해놓고 CIA 비밀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번번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존 빌, 언제까지 국가기관을 기만할 생각이었냐? 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존 빌의 정체를 잘 모르던 한 직원은 존 빌이 유급으로 수개월간 시도 때도 없이 출장을 가고 출장비를 올리니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거짓 행각이 홀딱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거짓인 거예요, 둘 중에? 물론 미국 최고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것은 팩트입니다. 아, 거기까지 진실? 그건 진실입니다. 이 좋은 머리를 능수능란한 거짓말로 사기에 이용한 그 비밀 임무 수행을 핑계로
환경보호청에 청구한 비용이 26만 6천 달러. 하나로 약 3억 원이나 됐고요. 아니 그걸 왜 줘? 참 웃기네. 대통령 상 받은 인정받은 직원이라 그런가? 뭐 워낙에 신망이 두터웠겠죠. CIA 출장지라고 밝힌 곳은 모두 여행지였습니다. 게다가 10억 원이 넘는 집과 리조트를 소유합니다. 재산 축적까지 엄청났다고 합니다. 장장 12년에 걸친 범죄 행각이 밝혀졌음에도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뻔뻔. 거짓말하는 건 늘 나를 흥분시키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CIA 비밀 요원으로 위장한 몹쓸 능력자에 이어서 이번엔 뛰는 경찰 위에 나는 경찰까지 된 가짜 경찰을 소개합니다. Do you know what you're being detained for? So I was like an officer with a marked card. Okay, so I'm just confused as to how you're saying you're detained and you are able to make a phone call. I have the handcuffs on and I have my phone. Okay.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해 안 가죠? 그 체포됐는데 왜 9.11에 신고를 한 거예요? 체포되면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나? 2017년 9월 모 대학교 앞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한 쌍의 연인을 체포한 경찰들. 그런데 여자는 경찰차에 경찰 마크가 없자 이를 수상히 여겨 9.11에 신고한 겁니다. 다소 엉뚱한 데서 덜미가 잡힌 경찰들. 아니, 이 가짜 경찰들의 정체는 미국 미시간주 제네시 카운티 소방서와 제네시 카운티 특별기동대 소속으로 구성된 걸로 위장한 4인방 윌리 스트롱, 오스틴 로즈, 에밀리 니콜, 제프리 존스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들은요 진짜 경찰복을 입고 경찰 배지, 수갑, 총, 경찰차까지 타고 다니며 범죄 현장에 신속 출동했습니다. 영화 많이 봤네. 경찰들 들어가라고 이 사람들아. 경찰 놀이를 너무 심하게 했네. 그죠? 이들이 경찰 못지않은 활동성을 탑재하고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한 사연. 2011년 미시간주의 플린트 지역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윌리 스트롱은 피신하지 않고 방송국에 제보하기 위해 화재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의 뇌리, 아니 가슴을 스친 정이. 나는 이 도시를 구하는 경찰이 되고 싶어 라고 결심하고 경찰 시험을 응시한 게 아니라 경찰 업무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리를 순찰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2015년부터는 뜻이 맞는 이들이 더 모이게 돼서 뜻을 왜 맞추냐고. 4인 체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 4인 가짜 경찰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참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그들만의 지역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사건 현장에서는 이들이 먼저 출동하자 현장에 늦게 온 진짜 경찰들은 이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야, 이 정도면 정보에도 앞서네. 판타스틱 4네, 판타스틱 4. 판타스틱 4예요. 사기 행각이 밝혀진 와중에도 민중의 가짜 지팡이 4인방은 끝까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당신을 체포합니다. 2018년 9월 영국 런던의 혼처치 지역에서 체포된 21살 청년 세이버. 그런데 혼처치 지역 주민들은 그의 체포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려 100여 명의 사람을 구한 정의로운 구급대원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그렇게 멋있는 사람을 왜 체포를 한 거죠? 그러게요. 자, 왜 체포가 됐느냐? 그는 영국 런던 구급 서비스 LAS의 구급대원이 아닌 연수생 신분. 즉 허가 없이 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위치였던 것이죠. 수습대원이 정말 현장에 투입되면 안 되는데 아직 배워야 되는데 네. 그냥 가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정식 대원 옆에 따라다니든지 헐. 그렇죠. 상황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에 세이버 씨는 영국 런던 구급 서비스를 지원해 1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필기 시험도 치고 현장 실습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 1월 구급대원 종합평가에서 그만 탈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또 시험을 치라고? 나는 못 기다려. 내가 구할 사람들이 한 트럭이라고! 또다시 1년을 기다릴 수 없었던 세이버.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LAS 내부 전산 네트워크에 잠입해 직원들 몰래 자신의 전화로도 응급 신고를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출동은 자신의 차로
그리고 어깨 너머로 배운 의료 지식을 총동원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진짜 구급대원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아니 뭐 좋은 마음으로 한 거는 우리가 뭐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환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간다고 그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네.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잡힌 거예요? 하지만 결국 2018년 7월 신고 접수 현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한 LAS에서 내부 조사를 하면서 덜미가 잡힙니다. 근데 뭐 100명이 넘게 일단 환자를 구한 거 보면 혹시 잘못된 분들은 없었는지 이게 걱정이 좀 되네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요, 곧바로 LAS 측에서 세이버가 신고 접수를 한 환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상태를 살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환자 전부 이상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세이버 씨, 정의로운 마음만 받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합격하고 출동하세요. 그래요. 다음번 시험에 꼭 합격하세요. 1990년대 중반 영국에 정착하게 된 뉴질랜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 졸리아 알레미는요. 정신의료기관, 치매 클리닉 등을 다니며 23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보통 이제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한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치료받는 분들은 의사 한 분에게 꾸준히 받죠. 내 그걸- 상황을 아니까. 그럼요. 진료받는 것이 즐거울 정도예요. 오. 그녀는 내가 만나본 정신과 의사 중 최고죠. 자, 이렇게 아주 호평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신과 의사 버금가는 실력을 타고났을 뿐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졸리아는 뉴질랜드 모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1년 만에 중단했는데 아주 치밀하게도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연방 국가에서 온 의대 졸업생들에게 영국 의사 자격 시험과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는 의료법 조항을 악용했다고 합니다. 의사 공부는 1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만뒀는데 네네네. 저기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한 거죠. 아, 자신의 환자인 84살의 베넴 씨가 전직 은행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저 늙은이 돈 좀 있겠는데. 에라이. 그리고 그녀에게 환심을 두둑히 산 뒤 베넴 할머니가 유언장을 쓸 무렵 베넴 부인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면 별장 하나쯤은 줄 수 있겠죠. 꾸준히 상담을 통해 유독 자신의 능력을 악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화약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가로채려고 소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나쁘죠? 정말 나쁘네요. 정신과 상담을 받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의지할 친구들도 많이 없고. 아이고야.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가족은 유언장 내용을 발견했고요. 곧바로 가족들이 줄리아를 신고하면서 무려 20여 년간 쌓아온 거짓 인생이 탄로가 나게 된 겁니다. 한 여성 때문에 영국 일반의학위원회에서는요. 해외에서 온 3천여 명의 외국인 의사들에 대해 긴급 수사까지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전수조사를 한 거죠. 1993년 영국 브리스톨의 한 벼룩시장. 한 미국인 관광객이 그림 한 점을 샀습니다. 뭐 여느 무명 화가의 그림이겠거니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왜? 19세기 미국 화가 마틴 존슨 히드의 브라질의 보베라는 명작 중의 명작이었죠. 이 명작은요, 런던의 유명 경매소를 거쳐 미국 뉴욕까지 건너갔고요. 무려 9만 6천 달러, 약 1억 원에 팔리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가짜 위작이었습니다. 세계 양대 산맥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게. 거기에서 거래만 됐다는 걸로 진품인 게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 통과했지 그거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위작 뒤에는 무려 50년간 세계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위조한 천재적인 화가 이탈리아계 미국인 켄 페레니가 있었습니다. 오 정말 화가 같은 포스신데요. 자, 그는 역사상 가장 영리한 위조자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천재적인 모사 능력 외에도 사기꾼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죠. 영국의 벼룩시장에서 명작, 아니 위작을 발견한 미국인 관광객의 정체가 바로 켄 페레니. 야, 야 이건 놀랍다.
아, 이거 놀랍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예요? 네. 자, 이 영리한 사기꾼 켄 페린 속에 도사리고 있는 또 하나의 악마적 재능, 위작 기술. 특히 미국 화가 마틴 존슨 히드의 작품을 세상 판박이로 따라했다는데요. 자, 어떻게 위조를 했느냐? 옛 그림을 위조하기 위해서는 옛 그림으로 시작해라. 자, 먼저 골동품점을 찾아가 묵은 때를 뒤집어 쓴 옛 그림을 찾고요. 그 캔버스에 그려진 옛 그림에서 그림을 지워냅니다. 우와. 캔버스를 옛날 거를 씁니다. 어. 이 작업으로 세월의 흔적만 남긴 뒤 여기에 물감 접착력을 높여주는 제소 처리를 하고 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위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작업, 크랙. 오래된 그림처럼 갈라진 효과를 주는 건데요. 그림이 완성된 후 제소에 접착제 일종인 악교를 섞은 뒤 분무기로 뿌려주고 햇볕 아래로 직행. 이때 또 스킬이 나옵니다. 뭐예요? 고무공. 어. 이 고무공으로 캔버스를 톡톡 때려서 거미줄 모양의 크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아쉽네요. 저 재능으로 정말 자기만의 그림을 좀 그리지. 그러니까요. 자, 하지만 켄 페리니는 아주 당당하게 위조? 난 책임 없어. 그림선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라는 10,000원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 특종은 지난 9월 11일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CCTV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평행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았네, 박았어. 그런데 다행히 인근에 있다가 접촉 사고를 목격했던 흰색 차량 주인.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제가 차를 긁었네요. 뭐 보아하니까 살짝 긁힌 것 같은데 도색비만 좀 챙겨주세요. 쿨워터 향 뿜뿜하는 흰색 차량 주인 덕분에 따로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미안하다 하고 또 주인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해결된 거네요. 네. 사고를 낸 은색 차량의 주인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만 며칠 뒤 은색 차량의 주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난징 도로에서 뺑소니 쳤죠? 지금 바로 서로 와주시죠. 뺑소니라니 분명히 차 주인과 합의했는데 접촉 사고를 내고서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주했다며 공안국으로 출두하라는 전화였던 거죠. 차 주인이랑 합의하는 것도 CCTV 영상에 다 찍혔잖아요. 근데 저거는 모르고 이제 그 연락처 교환 안 했겠지. CCTV 영상 속에 찍힌 쿨한 흰색 차량의 주인은 가짜. 그러니까 진짜 차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헐, 나 저거 몰라.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접촉사고를 목격한 그는 정말 간도 크게 쿨한 차 주인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가로챈 뒤에 현장을 유유히 떠났던 거죠. 그리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진짜 흰색 차량의 주인은 자신의 차가 긁힌 것을 확인한 뒤 공안에 뺑소니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진짜 강 큰 게 저렇게 했는데 갑자기 차 문 열리는 삑 소리 나면서 주인이 나타나. 미안하고 가는 거죠. 뭐. 아니지. 이거 저기 안 계신 줄 알고 저 처리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되지. 역시 타고났어. 참고 있는 거야.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기꾼 순발력 하나는 인정이라며 중국의 누리꾼들의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남의 차 사고에 합의금을 꿀꺽한 대담한 사기꾼.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밟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광명찾길 바랍니다. 중독적인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박 맛집들. 자꾸만 손이 가는 그 맛에 일명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으로 불리며 단골들의 사랑을 받는데요. 거기 이제 그런 데 가보면은 꼭 특별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특제 소스가 있고 그것만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궁금해하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중국의 한 맛집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특급 레시피가 공개돼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시 하이창구의 한 식당. 이곳은 명절 단오절에 중국에서 먹는 중국 전통 주먹밥 쫑즈 맛집으로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다른 집 쫑즈보다 더 쫄깃해서 좋아요. 자꾸 생각나는 중독적인 맛. 이번 주에만 3번째 방문이요. 라며 극찬했는데요. 연일 단골이 줄을 서자 식당에서는 쫑즈 온라인 판매까지 하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이 폐업. 업주인 저우무화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 감독 관리국에서 식품 안전을 위한 식당 현장 감사를 하던 중 밝혀진 쫑즈 비밀 레시피의 충격적인 정체. 바로 쫑즈 반죽에 세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 물질 붕산이 첨가됐던 겁니다. 에? 붕산을 왜 넣어요? 음식에? 붕산은 사람이 붕산을 단 1g만 섭취해도 현기증, 설사, 혼수 상태 등의 증세를 유발하고요. 만약에 성인이 붕산 약 15g을 섭취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좋나 봐. 그래서 중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붕산을 첨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중국의 쫑즈 식당 조사 결과 식당에서 발견된 쫑즈와 돼지고기 완자 속에 1kg당 약 103mg의 붕산이 첨가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 저희가 저는 궁금해요. 대체 저걸 왜 넣은 거예요? 붕산을 넣은 쫑즈가 식감이 너무나 좋아서 그랬습니다. 더 맛있는 쫑즈를 만들어 단골을 확보하려고 음식에 붕산을 첨가했다는데요. 한편 이 식당에서 붕산 쫑즈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거였으면 붕산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식당에 줄 서게 하려고 해도 그렇지 사람 먹는 음식이 약을 탄다는 게 아니 본인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님들을 기만하고 해를 끼친 업주 저우무화는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벌금 5,000위안, 한화로 약 84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과 교수 제시카 크루그. 그녀는 과거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흑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관련 학술 서적도 출판했고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흑인 해방 운동을 실천한 유명 흑인 인권 운동가의 이름을 딴 해리엇 터브먼 상과 프레드릭 더글러스 상의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죠. 오늘 대단한 분이라고 단정 짓기가 되게 힘들죠? 1위 후보니까 또 그런데 지난 9월 3일 제시카 크루거 교수가 SNS를 통해 밝힌 충격 고백. 난 겁쟁이입니다. 이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가 말한 거짓말의 정체는 바로 자신이 흑인이 아닌 백인이라는 것. 에? 흑인이 아니었다고요? 백인이어서 흑인 행세를 한다는 게 이게 아니 저는 저걸 왜 속였는지 이해가 좀 인종적 특징이라는 게 있어서 가능할지가. 제시카 크루거 교수는 강의 중인 대학은 물론 학술 활동을 하는 동안 주변의 자신을 흑인이라고 소개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사실 미국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난 금발의 백인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은 흑인을 소개하면 주변에 어릴 때 친구들, 가족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됩니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죠? 대체 그러면 어떻게 속이게 된 거예요? 가족들은 그녀가 흑인 인권 연구를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흑인 행세까지 하는지는 몰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시카 크루거 교수가 흑인 인권 활동을 하며 교류한 지인들조차 그녀가 백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아주 철저히 숨기고 연기한 그녀. 크루그 가족,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엄마가 투병 중일 때도 심지어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인종을 속인 겁니까? 제시카 크루거의 주장에 의하면요. 전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이 흑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흑인이라 생각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싸워왔고 어린 시절의 거짓말이 지속되다 못해 더욱 커졌다고 변명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실제 크루그는 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수령하는가 하면요. 아. 소수 인종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해외 연구 장학생에 선발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받으려는 장학금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제시카 크루거의 만행이 밝혀진 후 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잘리는 거로 안 되고 뭔가 더 책임져야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처벌 받아야죠. 양심을 팔아 다른 이의 권리를 낚아챈 흑인 위장 교수 제시카 크루거. 사기로 만든 인생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2014년과 2016년에 두 편의 영화를 제작하며 충무로의 기대주로 떠오르던 영화 제작자 강 씨.
그는 차기작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지어는 국내 전직 범행 조직원들을 찾아가 현실감 있는 취재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셨네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수법 묘사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 강 씨. 결국은 수소문 끝에 중국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 접촉에 성공을 했어요. 저걸 어떻게 성공했죠? 근데 진짜 취재하는 것도 취재지만 범죄자랑 또 만난다는 게 사실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닥에 사정을 좀 아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일이나 좀 해봅시다. 강 씨에게 건넨 은밀한 제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계부터 업무 내용까지 상세히 알던 강 씨에게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사용할 대포폰을 개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중책을 제안한 것이죠. 악마의 속삭임인데. 영화 제작비가 필요했던 그는 두 눈을 꼭 감고 보이스피싱의 범죄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는요, 경찰과 금감원 등에서 취재한 고급 정보를 이용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범죄를 설계하기 시작. 야, 이거는 아닌데. 수수기 씨시죠?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저 개인정보 주겠어요? 나 하는 거 잘 봐요. 답답하네요. 영화 제작자이자 시나리오 작가니겠어요. 일단 그는 큰 의심 없이 고객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신용과 관계가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고객 응대 매뉴얼을 직접 작성합니다. 저 꼼꼼한 거 봐. 아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070 번호 말고 1577 또는 1566으로 시작하는 대표 번호를 사용합니다. 070 전화 안 받는 사람 많거든요. 정말 고차원적인 사기 기술로 개인 명의를 받아내 대포폰을 제작.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규모로 성장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머리야. 2018년에 경찰들은 역추적을 거듭한 끝에 그 중심에 이 강 씨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체포하게 된 것이죠.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쓰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영화 제작자의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가 돼서 나오겠네요. 지난 2004년 영국 잉글랜드 중앙에 위치한 레스터. 당시 13살의 어린 소녀 애셔는요. 평소 의지하고 지냈던 고모와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그 충격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느덧 19살이 된 애셔. 하지만 불안 증세는 여전했죠. 애셔, 우리 동네에 유명한 최면술사가 있대. 마음의 병을 잘 치료한다고 하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겠니? 친구에게 추천받은 최면술사를 검색해봤는데 홈페이지에는 간증의 후기가 쫙. 그래서 최면술사 필립 샤인을 찾아갔습니다. 자, 애셔. 당신은 2004년 13살 때로 돌아갈 겁니다. 레드선? 과거의 상처를 모두 털어놓으며 최면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년간 괴롭혔던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사지와 결합된 최면 요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의 치료를 신뢰한 애셔는요. 단박에 승낙을 했고 수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최면 치료를 끝낸 애셔는 전과는 다르게 환각 현상까지 오고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심해지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필립 샤인이 연구 중이라던 마사지 최면 요법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하기 위한 핑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유능한 최면술사라던 필립 샤인. 최면술 훈련 과정은 단 일주일. 그리고 최면술 세미나에 고작 이틀 참석한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못된 목적으로 또 악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죠. 지난 9월 3일에서 5일 인도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 수. 바로 그때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인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자원한 한 남자. 그는 지난 4년간 다수의 사립병원에서 근무를 한 의사 태자 레디였습니다. 좋은 의미의 강큰 남자였던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태자, 당신을 체포합니다. 왜? 지난 9월 갑자기 병원에 들이닥친 경찰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던 의사 태자를 체포했습니다.
아니 좋은 일로 봉사하시는 분을 왜 잡아가요? 뭐 의료 사고가 있나요? 얼마 전 의사 태자의 아내는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그를 고소했는데요. 그때 함께 드러난 의사 태자의 검은 과거. 일단 그의 실제 이름은 태자 레디가 아닌 비라간뎀 태자였고요. 2016년에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 지금 좀 혼란스러우시죠? 그러니까 현재 신분인 의사도 의대 졸업장, 의사 면허증도 모두 가짜!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심지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못 믿겠던 거는 네, 4년 동안 뭘 했다면서요. 의사로. 그렇죠. 그럼 4년 동안 의사를 활약했던 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안 들킨 겁니까? 2016년에 태자 레디라는 새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한 그는 이번에는 보자. 의사나 한번 해볼까? 진짜 뭐야? 의사로 위장하기 위해 위조된 의대 졸업장, 의사 자격증을 구입. 아니, 구입. 정말 샀습니다. 아니 근데 웬만큼 간이 크지 않고서야 위조 서류로 의사 행세를, 그것도 4년씩이나 하기는 어려웠겠죠. 의사는 직업이 뭐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남들과 다른 빅 사이즈의 간을 가진 태자는 위조된 의대 졸업장으로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십까지 수료하며 차근차근 다양한 기초 의학을 익혔습니다. 의대를 가지, 공부해서. 가지. 근데 이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 나 치료해준 의사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정말 또 등골이 서날 것이. 나를 치료해줬는데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니야. 소중한 생명을 사기 행각에 이용한 범죄자,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1990년대 전 세계 카지노의 성지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딜러가 돈을 딸 수밖에 없게끔 고안됐다는 포커 게임 블랙잭. 그런데 그들이 떴어. 이 블랙잭 담당 딜러들 주의 요망. 호련히 나타난 일당은 이 블랙잭 게임만을 공략해서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약 6년간 1,000만 달러, 한화약 112억 원을 벌어들이며 라스베가스 일대를 벌벌 떨게 했는데, 우와. 놀랍게도 이들의 정체는 전문 타짜가 아닌 전 세계 수재들만 모인다는 미국의 M 공과대학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머. 이 1979년 M 공과대학의 수재 JP 마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일명 MIB 블랙잭 팀의 상위 1%의 브레인들은 와. 그 좋은 머리를 공부가 아닌 카지노 정복에 쏟아부었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는 무조건 두뇌로 승부한다. 다 외워. 아, 외우면 되는구나. 쉽게 말하면 총 312장의 카드 순서와 확률을 모조리 기억하고 예측하는 거죠. 오로지 명석한 두뇌만 이용하는 겁니다. 문남에 초대하고 싶어. 89,000달러, 약 9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10주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요. 1994년에는 무려 80여 명의 규모로 대성장. 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수익률 100%에. 결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마다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출입 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카지노 정복기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불법은 아니고 네. 그래도 그런 재능을 일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알파고 같은 게 먼저 그렇지. 나오지 않았을까. 인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너무 조직적으로 도박만 했네요. 그렇죠? 역대급 사기극의 진실은 무엇인가? 수천억 투자자들을 속인 거짓말쟁이였나? 바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했던 미국의 수소 전기 차량 개발 회사 니콜 B의 사기 의혹입니다. 어쨌든 이게 전 세계 대기업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목하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게 다 사기라면 정말 간이 큰 게 아니라 간이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런 큰 사건이었어요.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이죠. 황폐해져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도 친환경 미래 산업에 주목, 수소 차량, 전기 차량 등 연구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4년에 설립된 미국의 스타트업 니콜 B에서는요, 친환경 연료인 수소 전지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돌입. 2018년 1월 드디어 니콜 B에서 자사의 수소 전지 트럭 주행 영상을 공개합니다.
저 트럭이 수소 전지로 움직인다는 건데 자, 니콜비에서 공개한 이 수소전지 트럭의 엄청난 성능. 니콜비에서 개발 중인 수소전지 트럭은 수소 한 번의 충전으로 약 1920km를 주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연비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참고로요,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전기차들을 보면요,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최장 거리가 약 480km. 하지만 니콜비에서 개발 중이라는 수소 전지 트럭은 기존 전기 자동차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주행 능력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제품이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유명 자동차 부품 기업 B사, 이탈리아 대표 중장비 제조업체 I사, 그리고 국내 대표 대기업인 H사까지 각각 니콜비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품 생산과 납품 등을 협력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니콜비가 미 주식시장에 상장, 나흘 만에 4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 10일 미국 리서치 기관인 힌데버비의 충격적인 발표. 니콜비는 수소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술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야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힌데버비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니콜비가 기업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콜비가 과거 발표한 시제품과 자료도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니콜비가 2018년에 공개했던 수소전지 트럭 도로 주행 영상. 이 영상은 사실 트럭을 언덕 위로 견인한 뒤에 트럭을 언덕 아래로 굴려서 내려보낸 거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요, 니콜비 전 직원들이 트럭을 굴릴 것이라는 대화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아니 저런 거를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저게 안 걸릴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 힌데버비의 보고서가 발표된 뒤 니콜비 주가는 대폭락. 이후 니콜비에서는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트럭이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비 사기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니콜비의 창립자이자 CEO인 트레버 밀튼은 CEO직 사임을 발표. 한편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니콜비와 파트너십을 맺은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 B사, 미국 자동차 제조기업 G사에서는요,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니콜비에서는요, 지난 9월 30일 올해 말까지 트럭 시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니콜비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한 달 만에 무려 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에 미 전역이 공포에 휩싸이자 템파 경찰은 주민들에게 야간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살인범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수사를 펼쳤습니다. 살벌하다. 그런데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를 받은 경찰은 살인 용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끔찍한 범죄자인데. 이에 템파 경찰서장인 브라이언 두거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생방송으로 살인범의 체포 경위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Benjamin Mitchell was 22 years old and he was murdered. That was 51 days ago. 브리핑으로만 들었는데 너무 끔찍하네요. 이게 살인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피해자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겁니까?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네, 잘 잡긴 정말- 했습니다만 안타깝죠. 정말 네. 진짜 단죄를 받고 좀 강한 형벌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누가 반이 컸던 걸까요? 그러면 살인범이 막 또 유명한 사람이고 막 이래요? 이 영상에 간이 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브리핑 할 때? 그렇습니다. 혹시 뒤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핑 중간에 조나요? 호호. 아주 화면을 유심히 보셨군요. 네. 그 뒤에 약간 졸린 사람 하나 있었거든. 있었어? 난 눈치 못 챘어. 사람들이 경찰 브리핑을 보고 분노한 이유. 브리핑 당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찰서장의 말을 수어로 통역한 수어 통역사 데런 로버트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 중 데런 로버트가 보인 몸짓은 사실 수어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몸짓을 하면서 수어처럼 보이도록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두 번 농락한 거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했지? 자, 심지어 브리핑 현장에는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어머니도 참석해 있었는데요. 자식을 잃은 슬픔에 힘겨울 때 수호 통역사의 황당한 사기 행각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고? 생방송으로 브리핑을 지켜본 사람들 역시 브리핑을 보는 내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며 대분노했습니다. 아니 어이없는 게 경찰들 다 있는 데서 저런 강큰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 너무 쉽게 들킬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수호 통역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은 그녀가 사전에 섭외된 수호 통역사인 줄 알았다면서요. 수호 통역사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분은 누구며 왜 저기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까지 오게 된 거죠? 가짜 수호를 한 데런 로버트가 현장에 어떻게 투입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 결과 절도와 사기, 수표 위조 등을 일삼은 전과 오범의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에 대해선 묵묵부답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재미가 없다 진짜. 2010년 11월에 방송된 중국의 인기 예능 맞선 프로그램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짝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와, 끼가 넘치는 분이네. 아, 저거 완전 옛날 춤인데. 네. 노래, 춤 등 넘치는 끼를 자랑하며 여성들의 관심을 독차지. 결국 최종 한 여성과 커플이 됐고 방송 후에 중국 내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며 인기가 급상승해 이슈가 되었는데요. 될만하네요. 자, 그런데 이후에 방송국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대체 그가 누군지 알고 방송에 출연시킨 건가요? 1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끔찍해요. 왜? 누군데? 무슨 일인데? 자, 방송에 출연했던 류하오의 숨겨진 정체는 바로 살인. 살인범이 나왔다고 방송에? 류하오의 진짜 이름은 우강으로요. 그는 13년 전 길림성의 한 주점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중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어머. 공안의 추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 무려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었던 겁니다. 자, 신문 세탁을 한 그는요, 이후에 연기 지도자 등 여러 일을 하다가 방송에 나가서 인기가 많아지면 내 일에 더 도움이 될 거야. 겹쳐 떠가지고 학원에다 달아놓으려고 그랬구나. 연기하고. 중국은 그런 게 또 먹히니까. 결국 그 방송을 본 한 익명의 제보자가 공안에 신고를 하면서 그가 13년 전에 사라진 살인범 우강이란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이제 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예능 프로에서 그 살인범을 봤을 때 그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그리고 저 매칭된 여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이 맞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커플까지 된 그가 유부남이었었다고 합니다. 막장 인생이네. 뭐야, 참 진짜. 우강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줄로만 알고 자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특종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스페인의 유명 레게톤 뮤지션 칸델라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빨간 염색을 한 분이 이제 뮤지션이고요. 누가 간이 클까? 자, 뮤직비디오 속에서 클라시에 의해 오른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차에 같이 탔었던 이 남성의 정체. 마약 황제 프란시스코 테온이었던 겁니다. 저 알고 한 거예요, 그럼? 알고 한 거예요? 그냥 섭외했는데 후덜덜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네. 스페인 경찰은 2016년도부터 그를 지명수배 1순위로 두고 집요하게 추적을 했지만요. 1순위? 끝내 프란시스코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지명 수배자고 1순위라면서요. 네. 근데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고? 그러니까 저 마약 황제는 뮤직비디오인지 모르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는 줄 알고 저러고 있는 건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면 이제 마약 밀매범 그만하고 싶어서 나 좀 잡아가라 한 건가? 자수하기 전에 마지막 추억이나 쌓자. 지명수배 중인 범죄자 프란시스코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이유! 내 조직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고. 경찰 너희는 날 잡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완전히 예,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지명수 배번 프란시스코의 뮤비 출연 논란이 커지자 가수인 클래시 A는 긴급히 뮤직비디오를 삭제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경찰들은 이 뮤직비디오가 프란시스코를 체포할 결정적인 단서로 잡고요.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는 물론 마약 상들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까지 모조리 수사하며 프란시스코의 흔적을 쫓았는데요. 자, 그런데 경찰의 수사 도중 일어난 대반전. 프란시스코가 먼저 자수를 한 겁니다. 거봐, 내 말 맞잖아. 그래, 이 사람이 이 생활에 질렸어, 이제. 네, 심지어 그는요,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들과 자수 조건을 협상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 2주 만에 막을 내린 마약왕의 도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네. 스스로 등에 관역을 달아놓고 꼴 좋다 라며 그의 기행을 비웃었습니다. 자, 간 큰 범죄자들의 최후. 죄값을 톡톡히 치르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홍콩의 한 술집가가 출장으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3인조 도둑이 침입. 이들은 서예작품과 고가의 옛날 우표, 청동 주화 등 무려 7,440억 원에 달하는 예술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도난된 물품 중 유독 이것 때문에 집주인뿐 아니라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보급 보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도둑이 훔쳐간 것은 바로 마오쩌둥의 친필 쪽자였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국보 아닙니까? 거의 국보급으로 추앙받죠. 네, 저걸 뭐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닐걸요? 저걸 누가 팔아? 근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가치를 그러면 알고 가져온 거지. 난 그런 게 궁금해. 잘 아시다시피 마오쩌둥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제1대 국가주석으로요. 지금도 여전히 14억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직접 쓴 이 족자, 홍군 제4사령부 정치부 포고는요. 마오쩌둥을 비롯해서 주더, 천이 등 중국 공산당 초기 지도자의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어서 정말 국보급 가치를 띠고 있습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도 없지만 굳이 매겨본다면 약 3,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중국 정부의 자존심 같은 그런 거일걸요? 중국 공안들이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잡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둑들은 정말 놀랍게도 자신들이 훔친 물건의 가치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들은 족자를 훔친 것도 모자라 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아우, 이건 왜 이렇게 길어?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잖아. 마오쩌둥의 친필 족자의 길이가 약 2.8m였는데요.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족자를 반으로 찢어버린 겁니다. 찢었어? 아니, 이건 문화재 훼손 아니에요. 그렇게 반으로 갈라진 족자는 각각 미술품 수집과 장물아비 구매자에게 단돈 7만 원이란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족자의 구매자가 뒤늦게 공안에 공개 수배를 보고 바로 신고해서요. 반으로 찢어진 족자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난당했던 족자의 주인은 족자를 도난당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어요. 이게 또 반으로 찢어졌다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주변인들의 제보를 통해 관련 용의자들을 빠르게 체포했고요. 도주 중인 나머지 범인들 역시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어떤 역사 뭐 이런 거 여부를 떠나서 중국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인데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점에서는 뭐 가슴 아픈 일이겠고요. 와, 모든 중국인들의 마음도 좀 슬픔에 빠지지 않았을까.